na. Ang giyong kapalido. 살수대첩으로 고구려를 구한 을지문덕. 고구려 7세기. 고구려 제26대 영양왕 때의 일이에요.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로 쳐들어왔어요. 양제, 중국 수나라의 2대 황제. 무려 113만 명이 넘는 군사가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먼저 요동성을 쳐라. 그 다음에는 곧바로 평양성이다. 요동성, 고구려 서북쪽에 있던 성, 지리적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했음. 하지만 거듭된 공격에도 요동성은 끄떡없었어요. 그러자 양제는 작전을 바꾸었어요. 우문술과 우중문에게 군사 30만을 내주며 평양성으로 가서 고구려 왕궁을 치라고 명령했지요. 수나라 군대가 압록강 북쪽 기슭에 닿았을 때 을지문덕은 강 건너에서 적진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 법, 거짓 항복으로 적의 형편을 알아보겠다. 을지문덕은 항복하는 척하며 홀로 적진으로 갔어요. 수십만 대군을 보니 싸워 이길 자신이 없어. 부디 항복을 받아 주시구려. 우문술과 우중문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어요. 을지문덕은 날카롭게 수나라 진영을 살폈어요. 오랜 전쟁에 군사들이 지치고 힘들어 보였지요. 공격을 잠시 멈추고 기다리시면 내 돌아가 고구려 왕을 모시고 다시 오겠소. 수나라 장수들은 당황했어요. 을지문덕을 그냥 보내야 할지 잡아둬야 할지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렸어요. 그 틈에 을지문덕은 재빨리 빠져나왔어요. 이상해. 아무래도 속은 것 같아. 우중문이 뒤늦게 거짓 항복을 눈치채고 불같이 화를 내며 부하 장수에게 소리쳤어요. 당장 쫓아가서 을지문덕을 잡아오너라. 을지문덕은 이미 압록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우문중 장군께서 할 말이 있다 합니다. 배를 돌리시오. 하하하, 난 들을 말이 없다고 전해라. 수나라 장수들이 티격태격 말다툼을 벌였어요. 그자가 우리 사정을 꿰뚫어 보고 갔소. 우물쭈물하다가 당하지 말고 먼저 쳐들어갑시다. 우중문은 한시 바삐 고구려를 공격하자고 했지만 우문술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무리한 행군에 군사들이 굶주리고 지쳐있소. 이런 상태로 싸우다간 모조리 죽고 말 거요. 우중문은 기어이 고집을 꺾지 않고 공격 명령을 내렸어요. 수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왔어요. 고구려군은 맞서 싸우다가 번번이 달아났어요. 고구려군이 용감하다는 건 다 헛소문이야. 평양성이 멀지 않았다. 쉬지 말고 진격, 또 진격하라. 우중문은 우쭐해서 군사들을 다그쳤어요. 하지만 치고 빠지는 고구려군을 뒤쫓느라 가뜩이나 지친 수나라 군사들은 더욱더 지쳐갔지요. 수나라 군대가 살수를 건너 평양성 가까이 왔어요. 살수, 평안북도 서남부를 흐르는 청천강의 옛 이름. 거기까지 오는 동안 수나라 군사들은 식량이 바닥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셨어요. 을지문덕이 군대를 물려 달아나면서 들판에 불을 질러 곡식 한 톨 안 남기고 우물까지 죄다 메워버렸거든요. 전쟁이고 뭐고 이러다간 굶어 죽겠어. 에이, 불뿌리 나무 뿌리를 씹으며 싸워야 하다니. 수나라 군대가 평양성 30리 밖까지 왔을 때 을지문덕은 시를 한 편 지어 우중문에게 보냈어요.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어 볼만하고 오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모조리 알도다. 전쟁에 이겨서 공이 이미 높아졌으니 만족을 알거든 그만 돌아가시구려. 글귀로만 보면 우중문을 칭찬하는 듯하지만 속속들이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내용이었지요. 을지문덕은 우문술에게도 편지를 보냈어요. 만약 수나라가 군대를 물려 돌아간다면 영양왕이 직접 항복하러 가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문술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을지문덕의 말대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안 돼요. 을지문덕의 말은 믿을 수가 없소. 평양성이 코앞이오. 난 기필코 평양성을 칠 것이오. 우중문은 이번에도 자기 고집만 내세웠어요. 우문술이 우중문을 살살 타일렀어요. 병사들 좀 보시오. 굶어 죽는 자가 한둘이 아니오. 이대로는 전쟁을 할 수 없으니 일단 돌아가십시다. 또 저들이 항복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으니 황제에게 둘러댈 핑계는 생기지 않았소. 우문술이 거듭 말하자 우중문도 고집을 꺾었어요. 마침내 수나라 군대는 말머리를 돌렸지요. 때는 지금이다.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을지문덕이 쩌렁쩌렁 큰 소리로 외쳤어요. 숨어있던 고구려 군사들이 이쪽 저쪽에서 튀어나왔어요. 지칠 대로 지친 데다 사기마저 땅에 떨어진 수나라 군사들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창에 찔리고 화살에 맞아 픽픽 쓰러져 갔어요. 아, 을지문덕에게 또 속았구나. 우중문은 이를 갈며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허둥지둥 쫓기던 수나라 군대가 살수에 이르렀어요. 물이 깊지 않아 걸어서 건널만 했지요. 수나라 군사들이 강 항복판에 들어섰을 때 을지문덕이 상류 쪽으로 불화살을 쏘아 올렸어요. 신호가 왔다. 둑을 허물어라. 미리 막아두었던 둑을 무너뜨리자 우르릉 쿵쾅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물살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왔어요. 수많은 적군이 세찬 물줄기에 휩쓸려 떠내려갔어요. 이 싸움이 바로 유명한 살수대첩이에요. 가까스로 강을 건넌 수나라 군사들도 악착같이 따라붙는 고구려군에게 쫓겨야 했지요. 결국 30만을 자랑하던 수나라 군사는 2,700여 명만이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갔어요. 지혜롭고 용맹한 장수 을지문덕 덕분에 고구려는 수나라를 물리치고 위기에서 벗어났답니다. 살수대첩으로 고구려를 구한 을지문덕. 삼국사기에 따르면 을지문덕은 침착하고 지략이 뛰어난 장수라고 해요. 수양제가 113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침략했는데 수십 일이 지나도 요동성이 함락되지 않자 우문술과 우중문에게 별동대 30만을 주어 바로 평양선을 치라고 명령했어요. 수나라 군대가 압록강 변에 진을 치자 을지문덕은 항복하는 척하며 혼자 적진으로 들어갔어요. 수나라 군사들은 강행군에 지치고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우중문은 을지문덕이 찾아오거든 붙잡아두라는 황제의 명령을 받았는데 위무사 유사령이 반대하여 을지문덕을 돌려보내게 되었어요. 적군이 압록강을 건너 공격해오자 을지문덕은 싸움마다 일부러 패하며 물러났어요. 을지문덕의 전술에 휘말린 수나라군은 잦은 싸움으로 더 지쳐갔지요. 수나라 군대가 살수를 건너오자 을지문덕은 시 한 수를 지어보내 그만 돌아가라고 충고하며 한편으론 항복할 뜻이 있다는 거짓 편지도 보냈지요. 평양성 함락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수나라 장수들은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을지문덕은 후퇴하는 수나라 군대를 공격해 살수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수나라 군사들이 살수에 들어섰을 때 미리 막아두었던 둑을 터뜨려 그 유명한 살수 대첩을 거두지요. 이로써 고구려는 위기를 벗어나고 수나라는 무리한 전쟁 때문에 내리막길로 치닫게 된답니다. 을지문덕은 어떤 장수였나요? 살수대첩을 거둔 을지문덕은 지혜와 용맹이 뛰어나고 글도 잘 지었어요. 하지만 을지문덕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어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도 기록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무술을 열심히 익혔는데 경당과 태학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어요. 영양왕 때 장군이 되었는데 성품이 침착하고 뜻이 커서 백성들도 존경했다고 해요. 적은 군사로 수나라 대군을 물리친 을지문덕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훌륭한 장수예요. 영양왕은 어떤 왕이었나요? 고구려 제26대 왕으로 평원왕의 아들이에요. 을지문덕과 고건물을 앞세워 수나라의 거듭된 침략을 막아내어 고구려의 위상을 높였어요. 또 온달자문을 시켜 신라를 공격하기도 했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사신을 보내 일본과 교류했어요. 이때 담징은 일본 호류사에 머물면서 불법을 전하고 금당 벽화를 그리기도 하였어요. 수나라는 어떤 나라였나요? 581년에 북주의 고관이었던 양견이 세운 수나라는 조세제도를 고쳐 나라의 기틀을 다졌어요. 수양제는 2대 황제로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리에 올랐어요. 수양제는 살수대첩 후에도 고구려에 2번 더 쳐들어왔지만 번번이 실패했지요. 고구려 정벌과 대우나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던 수나라는 618년에 멸망했어요.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보낸 시를 알아볼까요?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어 볼만하고 오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모조리 알도다. 전쟁에 이겨서 공이 이미 높아졌으니 만족을 알거든 그만 돌아가시구려. 여수장 우중문 시라고 하는데 한구가 5글자로 된 한시예요. 삼국사기와 동문선에 실려 있어요. 상대를 조롱하면서도 진심으로 충고하는 듯한 을지문덕의 여유가 느껴지는 시예요. 을지문덕이 이 시를 우중문에게 보내는 한편 거짓 항복 편지를 우문술에게 보낸 것은 두 장수를 갈라놓으려는 계략이에요. 살수대첩을 떠올리며 이 시를 읽으면 잠옷 통쾌하기도 한데 점잖은 말로 상대를 타이르는 을지문덕의 솜씨가 감탄할 만하지요. 강한 상대를 이기는 법. 싸움에서 이기려면 상대보다 강해야 해요. 하지만 고구려군은 수나라군에 견줄 수 없을 만큼 수가 적었어요. 그런데도 싸움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상대를 제대로 알고 싸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어요. 상대를 제대로 알면 반드시 이긴다는 뜻이에요. 을지문덕이 꼭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엔 엄청난 대군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을지문덕은 간파했지요. 항복하는 척 적진에 들어가 직접 살펴봤거든요. 굶주리고 지친 수나라 군사들을 눈으로 확인한 뒤 을지문덕은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적과 싸웠어요. 오히려 상대의 힘을 이용한다. 을지문덕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힘을 이용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상대는 힘이 강했으므로 고구려를 만만하게 보았고 고구려군이 일부러 패하여 도망치면 신나서 뒤쫓아가곤 했지요. 그러다 보니 피로가 계속 쌓여갔어요. 을지문덕은 지친 적군을 살수의 물로 휩쓸어 버렸어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할 줄 아는 을지문덕의 지혜가 돋보이는 대목이랍니다.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청천강.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대를 대표한 살수는 바로 청천강이에요. 청천강은 평안북도와 평안남도를 지나 황해도로 흐르는데 이때 한때 이 강을 중심으로 평안도를 청북과 청남으로 나누기도 했지요. 물이 매우 맑아 청천강이라 불리는데 유역에는 평야가 발달했어요. 평양성. 고구려 제20대 장수왕이 427년에 새로이 도읍으로 정한 곳이에요. 성벽 길이가 총 23km에 이르는데 당시 세계 최대의 성이라고 해요. 지금도 북한 평양성에 가면 임금이 살던 안압궁과 산성인 대성산성, 북쪽 장대인 을밀대 등 유적을 볼 수 있어요. 414년 고구려 광개토 대왕능비 세움. 427년 고구려 평양으로 도읍 옮김. 475년 백제 웅진으로 도읍 옮김. 590년 고구려 제26대 영양왕 왕위 오름. 598년 고구려 수나라 1차 침입. 612년 고구려 을지문덕 살수 대처. 631년 고구려 천리장성 쌓기 시작. 세소고개를 가르쳐준 원광법사. 신라 7세기. 원광스님은 신라의 경주에서 태어났어요. 본디 성이 박씨였던 스님은 일찍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30살 무렵에는 산속으로 들어가 암자에서 홀로 지내며 불경 공부에 더욱 힘썼지요. 그런데 도수를 좋아하는 웬 괴짜 스님이 암자 근처에 절을 짓고는 물러 살았어요. 어느 날 밤 원광 스님이 불경을 읽고 있는데 허공에서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세상에 도 닦는 사람이야 세고 셌지만 스님처럼 제대로 하는 이는 드물지. 드물고 말고. 원광 스님은 오싹했지만 잠자코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저 중은 아닌 것 같아. 신통한 도수를 익히려고 주문을 외워대는데 시끄러워 못 살겠으니 조용히 좀 하라고 전하게. 원광 스님은 날이 밝자마자 괴짜 스님을 찾아가 귀신의 말을 전했어요. 스님, 얼른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귀신이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릅니다. 뭐요? 그따위 여우 귀신한테 홀리다니. 그러고도 스님이 불경을 공부한다고 할 수 있어? 괴짜 스님은 오히려 신경질을 냈어요. 그날 밤 귀신이 다시 나타났어요. 내 말을 전하기는 한 건가? 여전히 시끄럽잖소. 원광 스님은 어물쩍 둘러댔어요. 저 아직 말을 못했습니다만. 귀신은 버럭 화를 냈어요. 그대는 어찌 나를 속이려 드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구려. 귀신은 그 말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우르릉 쾅쾅 쿵쾅 벼락치는 소리가 잇따라 들려왔어요. 원광 스님은 괴짜 스님이 걱정되어 두려움을 무릅쓰고 괴짜 스님의 절로 달려갔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뒷산이 무너져 파묻혀 버린 것이었어요. 밤이 되자 귀신이 또다시 나타났어요. 그래, 보니까 어떠하던가? 굉장히 놀랍고 엄청 무서웠습니다.
그까진 일이야 놀랄 것도 못 되지. 그나저나 스님은 공부가 꽤 깊은 듯한데 중국에 가서 공부를 더 하는 게 어떻겠나? 귀신은 어찌어찌하면 중국에 닿을 거라고 일러주었어요. 원광 스님은 그 말대로 하여 중국에 도착했지요. 원광 스님은 중국에 11년 동안 머물며 불교는 물론 유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공부했어요. 무엇보다 어려운 불교 경전을 쉽게 풀이하여 보통 사람들도 이치를 깨닫도록 하는데 힘썼어요. 신라에서 오신 스님이 덕이 아주 높다던데? 지금 그 스님을 뵈러 가는 길이라네. 원광 스님은 높은 덕망과 학문으로 중국에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내가 유학을 한 것은 많이 공부하여 신라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전하기 위해서였어. 원광 스님은 신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신라 진평왕이 왕위에 있던 600년에 원광 스님은 사신 일행과 신라로 돌아왔죠. 드디어 내 나라로 다시 왔구나. 부처님의 참된 뜻을 널리 전해야겠다. 원광 스님은 불법을 전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생각해보면 중국 유학은 귀신 덕분이었어. 비록 사람은 아니라 해도 인사를 차려야겠다. 원광 스님은 예전에 공부하던 산속 암자를 찾아갔어요. 밤이 되자 귀신이 스르르 나타났어요. 스님 반갑소. 먼 길을 잘 다녀오셨구려. 예, 덕분에 큰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스님을 칭찬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왔소. 정말 장하오. 원광 스님은 귀신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도움을 주신 분의 본디 모습을 알고 싶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내일 아침 동쪽 하늘 끝을 보시오. 이튿날 아침 원광 스님은 일찍 일어났어요. 귀신이 말한 것을 보니 커다란 팔뚝이 구름을 뚫고 솟아 있었어요. 오, 신기한 일이 다 있군. 저것이 정녕 귀신의 팔뚝인가? 어느 날 귀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난 곧 죽을 것이오. 스님이 내 넋을 위로해 주신다면 저승길이 편안할 것 같소. 귀신은 자기가 죽을 날짜와 장소를 일러주었어요. 원광 스님이 그 날짜에 그곳으로 가보니 커다란 검은 여우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나무 관세음보살, 부디 극락으로 가소서. 원광 스님은 검은 여우를 위해 정성껏 기도를 올렸어요. 원광 스님은 나라 안팎에서 두루 존경을 받았어요. 한 번은 진평왕의 부탁으로 수나라에 글을 지어보내니 수나라 황제가 선뜻 30만 군사를 보내주었어요. 그만큼 중국에서도 원광 스님의 이름이 높았던 거예요. 또 613년 수나라 사신이 왔을 때 신라의 훌륭한 스님들이 죄다 황룡사에 모였는데 원광 스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지요. 원광 스님은 훌륭한 가르침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세속오계예요. 첫째,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둘째, 효도로 부모를 섬기며, 셋째, 믿음으로 친구를 사귀고, 넷째, 전쟁터에서는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다섯째,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세속오계는 화랑도 정신의 바탕이 되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답니다. 세속오계를 가르쳐준 원광법사. 일찍이 승려가 된 원광법사는 젊은 시절 삼기산으로 들어가 수행했어요.
그때 주술을 좋아하는 괴짜 스님이 이웃에 있었어요. 하루는 귀신이 원광법사 앞에 나타나 괴짜 스님의 주문 외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불평했어요. 원광법사가 그 말을 전했지만 괴짜 스님은 무시했어요. 화가 난 귀신은 괴짜 스님에게 벌을 내렸고 올바른 수행에 전념하는 원광법사에게는 중국에 유학 가는 길을 알려주었지요. 원광법사는 11년 동안 중국에 머물며 불법을 공부한 뒤 진평왕 때인 600년에 신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 많은 사람에게 불경을 가르치며 불교의 참뜻을 전했어요. 원광법사는 나라 안팎에서 두루 이름이 높아 수나라 황제도 원광법사의 부탁이라면 거절하지 않을 정도였지요. 원광법사는 세소고개를 만들었어요. 세소고개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사군이충, 효도로 부모를 섬기며 사친이요, 믿음으로 친구를 사귀고 교우이신, 전쟁터에서는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임전무퇴,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살생유택, 다섯 가지 계율이에요. 세소고개는 화랑도 발전과 삼국통일에 큰 힘이 되었답니다. 원광법사는 중국에서 무엇을 공부했나요? 원광법사는 먼저 중국의 진나라로 가서 성실론과 열반경이란 불경을 공부하고 오나라로 가서 불도를 닦았어요.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장안으로 가서 섭대승론이란 불경을 공부했지요. 진평왕의 요청으로 신라에 돌아온 원광법사는 법회와 강론 등에 힘써 불교 발전에 크게 공헌했어요. 귀신은 왜 괴짜 스님을 싫어했을까요? 신라에서는 527년 2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어요. 원광법사가 불법을 공부하던 시기는 신라의 불교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때까지는 전통 민간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불교가 그 틈새를 파고드는 중이었지요. 당시에는 여전히 민간신앙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불교를 공인한 조정에서는 불교 확산을 위해서 민간신앙을 경계하고 억눌러야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생긴 이야기가 바로 괴짜 스님 이야기예요. 주술을 좋아하는 괴짜 스님은 민간신앙을 상징하지요. 하지만 신라 불교는 민간신앙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끌어안으면서 발전해 나갔어요. 원광법사가 중국에서 돌아와 다시 귀신을 찾아가 만나는 대목에서 그런 흐름을 확인할 수 있지요. 화랑도란 무엇인가요? 화랑도는 신라시대의 청소년 수련 단체로 지도자인 화랑과 낭도로 이루어졌어요. 화랑은 진골 귀족 가운데 용모가 단정한 사람이 뽑혔으며 낭도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될 수 있었어요. 화랑도는 유명한 산천을 두루 돌아다니며 수련을 하고 춤과 노래도 즐겼어요. 화랑도는 원광법사가 전해준 세소고개를 받들고 실천하여 삼국통일에 큰 힘이 되었어요. 김유신을 비롯해 사다함, 관창 등 많은 장수가 화랑도 출신이에요. 세상을 돕고자 했던 원광법사. 세상을 돕겠다는 뜻을 세우고 공부하면서 한쪽 공부에만 쏠리거나 배우고 익힌 것을 혼자만 간직한다면 소용이 없겠지요. 원광법사는 신라 백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또 공부한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자 했어요. 막힘이 없는 공부. 원광법사는 불교뿐 아니라 유교 등 여러 학문을 두루 익혔어요. 그럼으로써 폭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지요. 세소고개를 살펴보면 불교 이념과 함께 유교 이념까지 품고 있어 반드시 군사적, 정치적 목적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우이신의 덕목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삼강오륜과도 통해서 세소고개가 백성들의 생활을 바로 세우는 데에도 이바지했음을 짐작할 수 있지요. 막힘이 없는 공부에 힘썼던 원광법사는 그 학문을 신라 백성에게 돌려주려고 했어요. 백성들도 함께 지킨 세소고개. 원광법사가 고국에 돌아왔을 때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이겨내려면 승려가 교리를 따르듯 화랑과 낭도, 나아가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계율이 필요하다고 여겼어요. 원광법사는 그런 생각을 담아 세소고개를 만들었지요. 6, 7세기는 신라가 왕권 강화에 힘쓰던 시기였는데 권력을 왕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충성과 효도, 사군이충, 사친이요라는 규범이 꼭 필요했어요. 또 전쟁이 잦은 때였으므로 일당백의 용감한 정신, 임전무태도 필요했지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평상시 동료애, 교의신을 다져야 했고 전쟁은 피할 수 없더라도 죽임은 가려서 해야 한다. 살생유택은 계율도 불교 교리와의 관계상 필수였죠. 따라서 세소고개는 화랑도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지켜야 할 도리로 강조되었어요. 중앙 집권제 확립이나 전쟁에서의 승리는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금곡사 턱. 원광법사가 수행했다는 삼기산 금곡사는 경상북도 경주시 안광읍에 절터가 남아있어요. 옛 모습은 간데없고 작은 암자만 하나 있죠. 삼국유사에 따르면 선덕여왕 때는 밀본 법사가 이곳에서 수행했다고 해요. 한국전쟁 때 폐허가 되었는데 조선시대 유물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는 절이 유지되었던 듯해요. 금곡사지 원광 부도. 금곡사터에 남아있는 3층 석탑은 원광법사의 부도로 짐작되어요. 부도란 덕이 높은 승려의 유골 등을 모신 탑을 말하는데 임진왜란 때 부서진 채 일부만 남아있던 것을 1997년에 복원했어요. 석탑의 몸체에 불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그런 기법은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원광법사의 부도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어요. 527년 신라 불교 공인 2차돈 순교. 578년 신라 원광법사 중국 유학. 579년 신라 제26대 진평왕 왕위 오름. 600년 원광법사 신라로 돌아옴.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676년 신라 삼국 통일.